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지방직 공개경제임용시험 9급 필기 해설 맡게 된 강세지입니다. 자, 국어 파트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총평 하나 해드린다면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무난하게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표준어 쪽 문제를 어렵게 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쭉 진행되는 20번까지 독해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 있을 정도의 문해력 있으면 다 충분하게 시간 내에 다 맞췄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문제 정도의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90점 이상을 얻지 않았을까 예측했지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건데, 무엇부터 볼 거냐면 문제 출제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의도 하나씩 키워드 잡아가면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1번은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웬일이냐, 며칠이냐, 박이, 뭐 의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고단어, 다시 말해 어려워서 외워야 돼서 그런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과연 어느 파트에 있냐면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의 표준어, 한글 맞춤법 중에 있는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표준어 쓰기에 관련된 것이고, 보통 이렇게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고쳐쓰기에 해당하는 거라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즉 1초컷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암기를 했고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더니 내가 봤던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나머지가 너무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만 오로지 며칠로 고쳐서 이제 정답으로 2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단 2개라도 어려운 게 나오면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대비할 때는 어떻게 철저하게 암기를 했어야 됐고, 이런 기초적인 거는 절대 틀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웬일 했을 때 웬일, 웬만큼, 웬만하다 다 공부하셔야 되고, 오로지 왜인지만 무엇을 웬을 쓴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박이다는 여기에 무엇은 힌트를 줬냐면 굳은 살이라는 살과 같이 나와 있을 땐 박이다. 그렇지만 어디에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박히다라고 하니까 조건을 보면서 박이다 이렇게 고르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통 저거 오답으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의례라는 우리의 발음상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게 아니라 무엇이 의례가 정답이다 라고 별도로 외워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난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진행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지금 맥락을 보니까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본래 쓰임이라고 하면 문제는 이렇게 냈어야 돼요. 어떻게? 보조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격조사는 무엇인가? 하나 더, 접속조사는 무엇인가? 이 차이를 갖고 묻는 게 사실 쓰임의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의도가 어디 있냐면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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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 내가 이걸 로서가 맞는지 로서가 맞는지 의미 차이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로서와 로서 같은 경우는 무엇을 자격 아니죠. only 무엇 수단 또는 방법과 관련된, 그 다음에 무엇을 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로서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로서가 바로 무엇을 저기에 있는 자격이 아닌 이쪽에 자격으로 넣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로서는 정확히 자격, 다시 말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역할을 하나를 무조건 여기 부여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상 로서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는 거냐면 앞에 있는 조건 딸, 하나 더 대화, 하나 더 시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서 무엇? 옳은 것을 고르라고 보니까 3가지가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골랐어야 됐냐면 일단은 1번은 간단하게 로서가 아니라 자격에 해당하는 거니까 로서에서 지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은 맥락을 읽으셔서 대화로서 우리 한번 갈등을 풀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무엇? 수단이니까 로서 이렇게 고쳤어야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문제는 정확도가 높아서 1번과 3번을 로서, 2번과 4번을 로서 이렇게 배분을 해놨어요. 그럼 결과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오늘 로서가 맞을지 아니면 이 로서가 맞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얘한테 자격이나 부여하면 안 되겠죠. 이쪽은 로서 자격 부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격으로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로서로 고쳐서 정답 무엇? 3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로서와 로서의 차이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자격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이다, 자격이다. 근데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상 얘는 역할인지 아닌지 조건을 봐야 됐었고, 두 번째로 2번 문제 같은 건 맥락을 봤어야 됐고, 3번과 4번은 특히나 이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뒤에 있는 세 번째라는 횟수라는 개념을 이해했어야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시 말해 이 임용시험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준비하실 분도 이 수업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조사 가장 큰 쓰임은 보조사, 격조사, 접속조사이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보조사의 의미, 격조사 똑같은 거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에 대한 의미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어렵게 낸 것 같은데 간단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해설을 할 건데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딱 3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결국에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완전히 모르는 걸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애초에 뜻을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다 알 법한 거 집어넣고 기준점을 틀리게 적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적혀 있으니 사실 뜻의 풀이의 과정에서 문제를 풀었어야 문제 의도는 맞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처음에 딱 골라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달포라는 이 의미는 지웠어야 돼요. 이따가 문제 출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해거리도 마찬가지로 해를 거른다는 개념이니까 지웠어야 돼요. 그러면 이 1과 3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낼 때 무엇의 반, 반나절은, 한나절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낮인지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하루인지 알 수가 없고,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달포라는 개념의 달이라는 개념, 달을 포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넘는다라고 외웠다면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달이 두 달인지 세 달인지 네 달인지 그 기준이 헷갈리게 냈으려면 조금 더 어려운 걸 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달포는 한 달, 그저께는 그저께보다 좀 더 그 전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가 사흘이 맞는지 나흘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 포인트 한 해냐 사흘이냐 한 달이냐 하루낮이냐 이걸 얼마나 깨끗하게 골라낼 수 있느냐. 논란은 있지만 저는 시험 문제를 내든 가서 마치든 무조건 그 출제 의도에 맞춰서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란의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문제 의도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흘과 나흘이 명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번은 지워지고 정답은 1번, 다시 말해 무엇의 반? 한나절의 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립국어원에서 반나절을 한나절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바람에 반나절 자체가 반나절, 한나절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거고, 지금 현재 그걸 이의제기를 걸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 없음을 처리될 거는 나중의 일이라 현장에서는 무조건 한 달과 사흘 구별하고 한 해 구별해서 무조건 1번은 답은 해놨어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기준이 한나절의 반이다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달포는 한 달이, 다음에 얘는 사흘이, 3일이에요. 사흘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사흘은 누가 봐도 4처럼 생겼잖아요.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 3으로 꺼내서 얘는 3일 전 이렇게 보나 보다. 그 다음에 얘 다음이 뭐다? 나흘이다 라고 별도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울 필요가 가치가 있는 문제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해거리는 한자어로 경련과 같은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1번, 2번, 3번을 풀어왔는데 보통은 이 문제에서 출제 의도가 어려워서 또는 문제 의도가 어려워서 같은 말이지만 약간 맥락이 달라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선지가 해석이 안 되거나 출제 의도, 판단이 아예 안 설 수도 있어요.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우리가 관용구인데 관용구는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어휘, 다시 말해 관용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밑줄지 부분에 있는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관용구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가의 문제 유형이에요. 이럴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관용구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의 의미를 알아야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관용구는 우리가 본 적 없는 관용구로 문제를 주로 출제를 내지 이렇게 바가지 쓰다 코드 숙치다 호흡을 맞추다 가랑이가 찢어지다 흔히 들었던 걸로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뭐랄까 성의를 표현했나? 약간 편하게 풀어봐라 어차피 뒤에 힘들 거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본래는 관용구를 상당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로 맞추어서 문제를 공부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모두가 다 맞췄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1번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당연히 몹시 가난한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 없이 바로 지워지는 관용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깔보며 비웃다 깔깔깔 거리며 비웃은 모습은 결국엔 코웃음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똑같아서 얘도 무리가 없이 지워지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실제보다 비싸게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뭐라고? 아 바가지 썼어 라고. 그러니까 얘도 간단하게 지워지는 문제로 속어만 해도 정답은 2번이며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건 뭘 놓다? 다리를 놓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따로 관용구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추다는 건 너와 나의 모두가 짝이 맞춘다 이런 말인데 그럴 일이 없죠. 연결해 주는 건 다리를 놓다. 그러면 지금 다시 좀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1번은 표준어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바르게 쓰는 과정, 다음에 2번은 조사의 의미를 봐서 바르게 확인하는 과정, 3번은 뜻풀이를 고려해서 단어를 확인하는 과정, 4번은 밑줄치 부문의 관용 표현을 내가 외운 거 확인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푸는 데는 시간이 딱 2분도 안 걸려서 문제를 거의 다 맞추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별도로 꼭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제 5번부터 진행할 내용과 전혀 다른 유형이라는 걸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즉 독해. 자, 2021년도 공개 경제 임용 시험, 즉 지방직은 시간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 생각을 해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5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옆에 있는 6번, 아래에 있는 7번,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어떤 거 하나 간격이 넓은 게 없어요. 넓은 게. 이유는 제 생각인데 문제는 만들려면 기승전결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 페이지를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페이지 내에 넣다 보니까 꽉꽉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글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글을 읽게 돼요.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유형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실력, 즉 문제를 풀었는가 아닌가 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포인트부터 잡아드린다면 문학 파트 중에서 여러분 고전 산문 그 중에 무엇? 가장 유명한 춘향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춘향전을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주제가 무엇을 극복한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문제 유형 잡아드릴게요. 자, 기억에서 리을에 관련해서 각각에는 선지를 판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은 문제를 풀 줄 모르면 그냥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밑에 들어가서 선지를 풀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 둘, 셋, 4 이렇게 하나씩 그어가면서 가장 있는 걸로 바로 골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는 시간은 대략 한 40초, 더 빠르면 20초 내에 끝나는 문제를
읽고 판단하면 읽는데 뭐 40초, 다시 읽는데 몇 초? 20초. 즉 1분이나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비추하는 바예요.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문학, 다시 문해력 쌓아야죠. 해석력 길러야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 해석력을 기른다고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시험장에 맞출 때는 뭐다? 문제 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왔다 갔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때는 5월 단오날이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이때 월매달 누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청중전은 뭐를 쏘냐? 뭐다? 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1번 선지 딱 들어가 보면 서리적 표현 맞고요. 춘향이도 천중전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해석도 필요하고요. 서술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옳은 거라서 바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서리적 표현을 알고 있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이고 원래 서리적 표현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자 지금 우리가 기억을 읽은 다음에 바로 니은으로 넘어가려면 이 줄 하나가 더 있잖아요. 심지어 중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거 넘기고 그냥 바로 니은을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걸 노리는 함정 문제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시간 정해드렸잖아요. 짧으면 20초, 빠르면 20초, 약간 느리면 40초 그냥 쭉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때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겠다. 봉황 색인 비녀 단정이 맺다라는 건 모양새니까 그냥 넘기세요. 왜? 지금 추천을 타려고 얘가 머리를 예쁘게 딴 건데 그것까지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춘향의 모습 끝. 다음에 이제 바로 중략 이후 장님 속으로 들어가니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지 화르륵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게 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니은을 봤었을 땐 어떤 느낌이 들었어야 되냐면 표현상의 특징이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그걸 안 보나? 왜냐면 그걸 배워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서리법, 표현법, 어떤 거 경탕법, 칸탄법, 피유법, 직유법, 은유법 눈에 보이는 게 캐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 거기에 맞춰서 어디로? 선지로 들어가 비유법 사용한 거 맞네. 그 다음 음향이 좋아 이룬 아름다운 봄날 풍경 맞네 이러고 그 다음에 간단히 2번을 빠르게 끝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보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답을 맞춰야 되는데 얘는 음성 상징어를 묻고 있고 그 다음 맥락 읽으면 알겠지만 주제랑 똑같아요. 이 내용이랑. 다음에 5, 4번은 편집자 정론평가 무엇? 내면적 아름다움.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준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무엇? 진행하면서 디귿과 리을을 빠르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집중해서 이쪽이요. 버드나무 높은 곳에 그네 타려 할 때 좋은 비단 초록 장옷 남색 명주 호치마 훨훨 벗어 걸어두고 자주색 비단 꼬치를 싹싹 벗어 던져두고 흰 비단 새 속옷 턱 밑에 훨씬 축혀 올리고 산껍질 그네줄을 섬서복 쓰는 짓이 들어 두 손에 갈라 잡고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구른다. 말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네 타는 모습이에요. 그릴 길은 당연히 빨라야 되며 여기까지 했는데 대략 한 10초 이내에 읽었다라면 속도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귿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귿 빨리빨리 찾으러 가요. 그네 타는 거 확인됐으니까 펄펄 한 번 더 흔들흔들. 그러면 이제 3번은 정확히 답이 되니까 우리는 답을 뭘로 골라야 돼요? 1번도 맞아, 2번도 맞아, 3번도 맞아. 누가 뭐래도 4번은 답이 없어요. 그게 판단이에요. 자, 오고 갈 때 살펴보니 녹음 속에 붉은 치맛자락 바람결에 내비치니 높고 넓은 흰 구름 사이에 번개불이 쏘는 듯 잠깐 사이에 앞뒤가 바뀌는구나 라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그렇죠. 그네 타는 모습. 제가 그 공무원 문제를 연구할 때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거 중략이에요. 이렇게 많은 데는 이 문제밖에 없어요. 공무원 문제 유형은 중략을 많아요. 왜? 빨리빨리 찾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되니까 짧게. 그래서 중략 많으니 바로 끊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술이 진퇴하며 한참 논일 때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비녀 하는 소리는 산 호채를 들어 옷그릇을 깨뜨린 듯 그 형용 동그라미 형용 무슨 말 외양 아따 그 모습 세상 인물 아니네 예쁘다. 이건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과연 누가 했다? 누가? 인물이 한 거 아니죠? 몽룡이 와서 한 거 아니죠? 향단이? 아니죠. 방자? 아니죠. 오로지 누구? 서술자 외에는 없어요. 자, 얘 문제는 지금 사실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1번 설이 바로 빠지고 비유 빠지고 다음 음성상제가 빠지다 보니 더 이상 무엇 정답은 4번 외에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틀렸냐 이거예요. 편집자적 논평은 맞고요. 어디? 내면이 아닌 외면 이렇게 곤란해서 정답 4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고 옛날엔 단답형을 조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건을 2개를 줘서 이걸 통해 이 내용 맞니? 이걸 통해서 이거 맞니? 이거 사용해서 이거 맞니? 이거 통하니까 이거 했니?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요. 조금만 편하게 맞다 융통성이 좀 넓게 봐야 돼요. 왜냐면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갈게요. 6번 보고 당황하셨다면 문제 좀 읽으세요. 대화 동그라미. 자, 대화는 무시한다 아니다? 대화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화법은 대화를 읽어야 돼요. 대화를 안 읽고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독서란 것도 했었고 화법이란 거 했었고 작문이란 것도 했어요. 이런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이란 건 첫 번째 일치 불일치가 가장 기본이에요. 윗글과 맞느냐 윗글과 다르냐. 너가 글을 읽었다면 윗글과 같겠지 윗글과 다르겠지. 적어도 2021년 지방직 서울시 이 문제는 우리한테 이거 왜 다른 거 외워서 문제 맞춰봐 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아예 문제 유형 다르다라고 앞에 1부터 4까지 말씀드렸어요. 5번부터 20번까지는 어느 것도 제가 별도의 지식은 별로 필요치 않아요. 단 화법은 제외예요. 자, 화법은 이제 대화가 나와 있는데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일치 불일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두 번째는 무엇? 그렇죠. 경률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세 번째 공성성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건 다 지식이에요. 대화를 진행하면서 얘가 발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료란 걸 쓸 텐데 자료와 관련된 거 정확도가 정확히 높은가 등을 묻기 시작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화법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무시하게 되면 화법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못 맞히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적어도 우리한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정도만 진행됐고 혹시라도 문제가 처음 봐서 당황스러울 때는 무엇을 본다? 항상 선지 1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그럼 우리가 A랑 B 두 대화를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무엇? 고객에 대한 답변을 유추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아니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대화 내용 진행을 할게요. A. 지난번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같이 읽어야 돼요. B.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승낙과 무엇? 거절이 나왔으니까 A와 B는 뭡니까?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무엇?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다? 이 사업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말했다?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A와 B가 이해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거 확인되겠네요. 그 다음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밑줄 칠게요. 비언어적 표현. 목소리도 부드럽고요. 자, 이게 바로 대화예요. 대화는 A와 B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돼서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상황 판단이에요. 저걸 능력치를 기르는 게 화법. 그러면
선생님 문학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 기본적인 걸 배우시면 응용이 가능하고 문학에서 배웠던 응용을 독서에, 문학에서 배웠던 응용을 다시 화법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 자, 계속. 자, 1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를 좀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자, 기존에 비해서 선지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될지 모른다라 말씀은 하겠지만, 자, 중요한 건 항상 주체고요. 그 다음 무엇을? 그렇죠. 서술어죠. 그러면 A와 B가 중간 단계에 있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거 확인됐으니까 X. 다음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 했을 때 A는 어떻게 했다?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요.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판단만 하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무엇? 의문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추하고 있으니 정답은 일단 3번 되겠습니다. 4번이요. 비언어적 표현 바탕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무엇을? 얘는 승낙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실수 없이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돼요. 화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쉽다 보니까 쭉 읽어가는데 시간은 30초. 그래서 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쪼들렸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정해진 시간 내로 잘 맞춰졌다면 무리 없이 95에서 100점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만약 시간이 하나라도 좀 삐끗하셨다면 결말에 있는 문제 19번과 20번 거기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번 문학으로 갈게요. 자, 문학은 그것도 소설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뭘 묻느냐면 서술상의 특징. 예를 들어 서술어는 누구냐, 서술자가 누구냐, 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뭐 두 번째 배경 묘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감각적 묘사는 있느냐, 또는 비유적 표현 따라서 뭐 행동 묘사는 진행됐느냐, 이런 걸 묻는 게 바로 이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설 들어갈 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서술상의 특징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내신 분은 자기 멋대로니까 항상 어딜 봐라? 선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지 중에 딱 하나만 읽어봐라. 제발 1번이라도 읽어봐라. 이유는 우리가 내용을 유추하는데 시간을 오래 걸린다. 고민도 한다. 생각도 한다. 그걸 단축시키려면 무조건 1번 선지 읽는 걸 습관화시켜라. 그럼 여기에 나는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같은 감정에 대한 이유, 느낌, 나라는 인물, 형규라는 인물, 근데 심지어 1, 2, 3, 4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다? 두 번째 유형인 해석. 해석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인물, 배경, 사건으로 선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인물이 뭐하고 있느냐, 인물이 누구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출제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이 이 문학과 소설류를 공부할 때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유가 서술상의 특징은 그 특징에 맞춰서 빠르게 찾아서 넘기면 그만이지만 이 녀석은 해석을 안 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몇 초, 어떤 사람 빠르게 읽었어 30초, 어떤 사람 느리게 읽었어 2분까지 최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물 위주로 다시 판단을 하러 들어갈 거니까, 자, 우리 무슈리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그럼 엄마라는 말에서 화자가 아기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습관이래요. 그런데 제가 소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평범한 서술은 다 필요 없다. 특이한 서술에 집중해라. 이 화자가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거 문제로 나온다. 이유는 애초에 발문의 의도가 거기 있으니까 내는 거지 그런 거 안 읽으려고 내는 거 아니다.
그 다시 말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다라는 건 보통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체크되고 진행됐어야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문학은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제가 한 4,000편 정도를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학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패턴도 비슷해요. 클리셰도 비슷해요. 그리고 특이한 거 못 내요. 보기가 없으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특이한 점 있으면 찾아내라. 문제 풀 때 기반이 된다. 매칭. 답은 간단히 나온다. 시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다? 30초까지 줄일 수 있다. 좀 더 빠른 학생은 단 15초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15초짜리 문제를 20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뭐 300초이고 300초는 뭐 거의 5분 만에 끝낸다는 소리니 이 얼마나 빠르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어떤 거?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무슈리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왜? 엄마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 그러면 재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혈족에 대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 엄마가 결혼을 했어. 아빠가 새아빠가 생겼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많은 게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친부모도 우리 엄마 친부모지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혈족이냐 혈족이 아니냐를 따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건을 해결해야 될 중심 줄기예요. 자, 무슈리의 아들이 형규 중요한 애 나왔어요. 마찬가지이다. 뭐가? 우리 엄마랑 혈족이 아니다. 또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뭐다? 타인이다. 왜 아들내미에 관심을 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오빠한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오빠가 남자든 말든 왔구나 갔구나. 보통 이런 반응이 남매거든요. 오빠 왔어? 오빠랑 뭐해요? 뭐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아들이 형규와도 마찬가지다. 혈족이 아닌 거에 굉장히 관심 있고 타인이다. 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냐 이거야. 얘가 타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겠죠. 그게 의도예요. 자, 22살의 남성, 18살 꽃다운 처녀. 딱 좋을 나이네. 4살 차이. 궁합도 안 보난 4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너무 힘들어 얘가.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지우고 인물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무슈리 아들이 있네요. 형규. 엄마 뭐가 있어요? 딸이 있네요. 나 결혼한 바람에 나는 남매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나는 얘를 사랑해요. 자, 그 다음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이미 끝났네요. 그럼 이때쯤 이미 사실 문제로 들어갔어야 돼요. 저도 시간 맞춰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어떻게? 바로 가자마자 감정 갖고 있어. 혈연적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이야. 법률상 온누이. 오케이. 뭐 거부감이야 뭐. 버려. 3번 정답. 사회적 인식 도덕률. 그렇지. 형규에 대한 나에게 더 충실해지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온누이는 버리고 싶은 거야. 2번과 4번이 맥락이 똑같은데 어찌 4번을 고릅니까? 3번밖에 답이 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은 건 3번으로 끝났죠. 그런데 제가 얼마큼 단축시켰냐면 여기쯤 읽고 이미 끝났거든요. 이만큼을 읽는데 시간은 약 8초에서 10초 정도를 단축해요. 근데 에이 선생님 10초 가지고 뭐 그래요 라고 하지만 10초 10번만 쌓이면 100초예요. 1분 40초는 문제 2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힘이 되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나는 또 물론 그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형규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죠? 아마 사랑을 하면?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해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흑 울고 만다까지 읽어서 감상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셨어야 돼요. 근데 이 소설은 젊은 느티나무라는 강신재의 작품인데 거의 초창기에 한번 몇 번씩이나 출제가 됐다가 이거 외에도 지금 소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최근 소설은 얘 외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성석재 작가라든가 또 지금 순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황만근 같은 성석재 작품 또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투명인간, 과거에 했던 뭐 김동리 작가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뭐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설을 준비할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걸 외워서 하기보다 먼저 1차적으로 무엇을 길러라? 소설류에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 그 다음에 해석, 인물 배경, 사건에 맞춰서 깔끔하게 읽는 버릇을 기르시고 상황, 판단하는 능력 같이 길러주시면 사실 문학만 길러도 화법이 다 따라가거든요. 화법 이론만 외우시면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시간도 단축되고.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넘기고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가 끝났어요. 뒷장 넘기시면 되는데, 자, 이때부터 저는 많은 고민이 돼요. 자, 뒷장 넘겼더니 문법이 한 개도 안 보여. 숨이 막혔어요. 일단 8, 9, 10, 11, 12를 진행해야 돼서 그럼 뒷장에 문법이라도 좀 있나 했더니 어이쿠 뒷장도 독서 난리 났네. 그리고 한 번 더 뒷장을 넘겼더니 와우 독서가 아주 그냥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 여유도 없어요. 2017년도 지방직은 3페이지에서 끝났더니 2018년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4페이지, 2019 조금 더 여유 있는 4페이지, 2020 살짝 모자르는 4페이지. 근데 이번에는 와장창 모자르는 4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 싸움이니까 보통은 이 7번 문제까지 시간은 몇 분? 5분 이내에 끝났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10분 동안 이제 문제가 풀렸어야 됐다는 건데 상당히 빡빡하죠. 1분에 하나씩 해도 10문제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시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5분 정도를 쓰겠다라 결심을 했다는 건 문법 문제가 대략 한 8개에서 9개 정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저렇게 독해가 와장창 있을 때는 15분까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여기에 플러스 한 3분 정도 추가를 해서 무엇? 13문제에서 14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유도시켰어야 돼요. 즉 침착했어야 돼요. 이 말입니다. 아니 누가 이 침착성 버려서 망칩니까 시험을. 1번에 하나씩.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어떻게? 한 문제당 1분씩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셨어야 됐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엇? 보신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8번 문제는 어떻게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야 됐냐면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쓴이의 견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맞추어서 무엇? 부합하는 예시를 고르라는 의미예요. 이런 건 독해를 굳이 그렇게 급하게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글쓴이 견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1,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A or B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봐도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보다 무엇이 정중하고 단호한 게 훨씬 더 교훈적이죠. 이 말은 왜 하는 거냐면 모든 시험 문제들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올바른 걸 요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체크하고 어떻게 수동과 공격을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A와 B 중에 어디에 맞출까? 당연히 정중 단호겠죠. 그런데 이 지문은 바뀌어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들이 먼저 진행돼서 빠르게 읽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어.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어떤 줄 알아?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 남을 희생시켜야 돼. 자신이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야.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반자는 어디 있다? 이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끝. 자,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 말미. 그럼 실제로 연습해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1번 수동인가? 2번 폭력인가? 공격. 3번 단호인가? 그럼 이 단어에 맞추어서 무엇을? 조건을 반드시 여기서 읽어냈어야 돼요. 자,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주장은 명쾌 직접 요점을 찌른다. 그럼 실제로 연습해보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단호한 반응의 조건을 골라내야 되는데 기준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거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이론과 예시는 이론에 있는 조건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제가 왜 하필 화법, 발표, 이론, 예시 집어넣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이거 독서에도 집어넣어요. 근데 말을 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의 특징을 잡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화법은 특히나 발화와 예시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저렇게 담화식으로요. 그래서 화법에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 어디에 조건을 침해했어야 했냐면 다른 사람 권리는 침해하면 안 된다. 1번 조건.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건 2번 조건.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 조건까지 분석하는데 약 18초가 걸렸어야 됐고, 바로 가서 무엇? 담배 피워야 된다는 조건 빨리 찾으러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들었고 내가 반응하는 건데 그 말에서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갈게요. 아, 그렇지만 괜찮아. 창문 열고 피워. 근데 내가 좀 그렇다면 이건 아니죠. 내 권리는 어디 갔어요? 난 싫다 그랬는데. 안 돼. 어떻게 참아. 절대 안 되죠.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내 권리.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너 권리 차를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권리 존중. 3번 정답. 물어봐줘서 고마워.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 생각해보시고 좋은 대로 해봐. 이건 뭐야? 이거 이도저도 아니고 이건 말하지도 않고 단호한 반응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독서처럼 읽었다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과정적 해석은 맨 끝에 있었던 A형 19번 문제에 쏟는 게 낫어요. 얘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글쓴이 기원에 부합하는 걸 잡아내서 예시로 고는 것 이렇게 찾아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의외입니다. 어휘 중에서 사자성어는 어려운 거 내길 마련이죠. 하나 더. 음을 안 낼 때가 많았죠. 그런데 왜 이거는 음을 줬을까요? 제 입장에서 왜? 출제자들이 문제를 20문제를 냈는데 못 읽을 것 같다 이거야. 못 읽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문제라도 맞춰라 이거 아닌가? 배려해 준 거 아닌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잔인하게 문제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잔인하게 문제를 내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무원 쪽에서. 지금 이번 2021년에는 그걸 안 해요. 완전히 잔인하게 내는 법은 여러분이 절대 못하는 논리지문이라든가, 논리지문은 조금 더 고난도에 있는 해석력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직 배우지 않았다는 의미랑 같아요.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배우면 돼요. 과학 응용 문제인데 A와 B의 비교 플러스 C 비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즉 여러분한테 시간은 최대한 15분 내에 맞춰야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걸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4가지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을 본다면 이 4개가 우리가 잘 보는 게 1개에서 2개 정도 꼭 있었죠. 자, 오매불망, 망운지정, 염화미소, 배가절연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자성어는 상황추론과 보통 관련이 있으니 상황추론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야, 집안 내력을 알고 보면 동기간이나 진 배웠고 성환이도 이제는 대학생이 됐게 상이도 오빠같이 그렇게 알아. 그러면 지금 누군가의 말을 하고 있다 끝이에요. 독해할 거 없거든요. 장씨 아저씨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이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거부감을 느꼈다.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꼈다기보다 제복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누구의 감정입니까? 상이. 학교 규칙이나 사회 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 남녀였으니까 허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이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자주 나왔다는 의미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가 저처럼 이게 여자구나 얘가 이런 느낌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할머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니까 아이고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낀데 아프기는 뭐 아프나 엠말하고 살아야 하는 긴데 끝입니다. 자, 여기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건 오매불망 온니 하나이며 2번, 3번, 4번은 전혀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 2번은 부모님, 3번은 깨달음, 4번은 뭐 친구의 죽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법한 사자성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답을 정확히 1번으로 고를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이 든 상태라서 10번 문제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 해당하는 10번 하러 갈 건데, 여러분 이 10번은 지금 가는 고전시가고 나는 현대시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나가 현대신 거? 저는 문제 보고 눈치를 일단 챘습니다. 먼저 가시는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1과 3을 해석하는데 4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바로 뭐였냐? 2번 선지였죠. 자, 시라는 거 관련해서 문제 유형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소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간혹 시는 제 멋대로 해석하면 그만인데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문항을 물어봤을 때 가장 객관적인 물음이 절대적 해석이에요. 절대적 이론이고 평가 방식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라지면 다 주관식이고 감상문이고 논술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상의 특징 이론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론 배웠어야 됐던 건 뭐냐면 무상함, 다음 두 번째 대비, 다음 세 번째 성경 후정, 그 다음 무엇? 음보와 율격 이런 개념이고요.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몰랐어도 안 되세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학생들은 이거 위주로 한번 확실하게 배울 거니까 각 파트마다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해석이라고 해봤자 어디가 가장 관건이냐면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사실 시 해석이 없고요. 뭐가 있냐면 시어의 해석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실제로 대비가 되는가의 문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문학에서 성경 후정 진짜 개어렵다. 대비 시어의 의미 진짜 어렵다. 공부 안 하면 가서 당황한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간단하게 어머 이 뒤에 있는 거 현대시네, 어머 이렇게 율격이 똑같을 일 없어 이렇게 골랐다면 사실 1, 2, 3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렵게 낼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11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단 7에서 8분 만에 독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적어도 작품 공부를 정확히 하시고요. 작품 공부를 똑바로 해서 적어도 몇 편, 한 전체적으로 한 300편 이상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빠르기가 장난이 아니겠죠. 단순히 빠르기를 위해서 저 정도로 하는 거고, 만약에 시 해석력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럴 때는 무엇을? 현대시는 대략 한 30에서 한 50편 정도를, 고전 시간은 50편 정도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다 아는 거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300편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 정도 알면 모르는 작품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해석 들어갈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솔까 500년 도읍지 보자마자 길제 생각났어야 됐고, 자 500년 도읍지 동그라미 치시고 고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저한테 쌤! 응? 왜? 절대적 해석에는 시대적 반영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500년 도읍지는 고려시대 하나, 길제라서 해석해야 돼요. 왜? 화자가 고려 도읍지를 가서 느끼는 감정이라. 그래서 고려. 그 다음 필마 했을 때 마는 말 맞자라. 그러면 이 화자가 어떻게 왔다? 말 타고 왔네요. 말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산천은 의구하되, 동그라미 의구하되 변함이 없다. 인걸은 간데없네 변했다. 왔더니 산과 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없느냐?
그러면 바로 무엇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인걸과 그렇죠. 산천이 바로 이꼬라고 vs 되죠. 그래서 바로 인생무상이 1번 선지는 바로 지워지게 돼요. 계속해서 아이고 어제 뭐 태평영월이 꿈이라 한다라고 했을 때 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꿈은 뭐냐면 이 세월에 대한 무엇을 무상감을 느낀다. 무상감 이꼴 인생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상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상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막 그래서 제 딸이 허무해 이런 말 쓸 때 네가 허무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무감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야지만 허무함을 느껴요. 엄청나게 슬픈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허무함이 오래되고 세월이 지나고 이게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더덥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니 뭐 쓸데없네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감정이 어떻게 된다? 초월로 바뀌어져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상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는 시 되겠으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렇게 시 해석이 됐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전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나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가는 사실 안 읽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는 여러 번 봤어요. 문학, 기출, 또 앞으로 만들어진 동영 다 봐요. 다 보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나는 달라요. 봉황수라는 이 작품은. 봉황수. 조지훈 작품인데 저도 이거 대학교 때 잠깐 보고 못 봤던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4대주의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비판. 왜냐면 지금 아래에 있는 선지 중에서 잠깐만 선지를 보시면 산천과 인거를 대비했다. 인생 무상감은 지워졌을 거고 선경우정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초장과 중장은 거의 배경 위주지만 내가 마지막에 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건 종장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일단 맞아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모두 정해진 율격이 맞기 때문에 가는 모두가 아니라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나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러 들어갈 건데 이 해석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서 거의 이 속도로 글을 읽기 시작을 해요. 체크 끝.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끄집어냈냐면 봉황이 슬퍼하고 있구나. 봉황이 왜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나 보다. 그럼 왜 나라가 왜 망했지? 큰 나라 섬기다가 이딴 모양 됐구나. 그러니까 사대주의 맞구나. 오케이 하고 넘겼어요. 불쌍한 감정도 있지만 비판적인 감정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도로 읽었어야지 이게 바로 15초 컷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읽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읽으려면 글자 속도도 높아야 되고 바로바로 캐치하는 능력도 같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시 해석 들어갈게요. 벌레 먹은 둘이 기둥 빛낡은 탄천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 밑줄 치고요. 자, 벌레 먹었다, 낡았다,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이라고 했으니 뭡니까? 쇠약해진 배경을 확인할 수 있죠. 그곳에 산새와 비둘기가 둥주리를 마구 쳤대. 내가 슬퍼하는 그 궁궐에 이 녀석들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적인 대상 되겠습니다. 외제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외세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요. 부대. 다음. 큰 나라 섬기다가 거무줄 친 옥자를 봐라. 그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 섬겼던 나라 어디? 중국. 그럴 때 거무줄을 찼어. 어디? 우리나라. 무엇을? 조정. 위엔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용이 없고 이 대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2마리 봉황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황제가 용을 못 쓰냐 이거야. 왜 못 써? 용은 누가? 중국이 갖고 있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 대신에 무엇을 쓴다? 봉황.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임금. 조정, 조선의 임금을 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대비된다? 쌍용과 봉황이 대비되어 있다라는
이 2번 선지가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4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같이 들어가죠. 계속 어느 때인데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내가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낡아빠진 공간을. 폐옥 소리도 없어요. 왜 없겠어? 여기 누가 있겠어, 사람이. 근데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이 조정에 의해서 이 낡아빠진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걸 드러내는 것, 청각적 이미지 하나, 품석 옆에 정일품, 정구품에 쫙 써져 있는 돌들을 보는 거거든요. 나의 몸들 곳은 없고, 둘, 화자가 보는 시각,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부르고 있죠. 감정입, 구천에 호곡하리라. 나의 슬픈 마음을 어디에 빗댔다 들어갔다 봉황새. 그래서 여기엔 감정입. 개인적으로 감정입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걸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문제는 간단히 끝내라고 어떻게? 대놓고 4번 정답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가는 맞지만 이제 왜 나는 안 되냐면 정해진 유격이라 말할 수 없고 저런 거는 산문시라고 하니까 자유시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독서고요. 인문이고요. 일치불일치인데 자, 우리가 독서는 유형이 있어요. 독서 지문 그냥 화제별로 막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을 쓸 때 화제별로 안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 독서를 읽다 보니까 어머 이건 인문지문, 어머 이건 사회지문, 어머 이건 예술지문 이러는데 예술지문도 대비로 쓸 수 있고 논점으로 쓸 수 있고 병렬로 쓸 수 있고 견해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들어가냐면 독서는 이쪽 공무원 문제는 과정적 해석보다는 A, B 대비 쪽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유가 과정 해석을 들어가면 인과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여러분 평소에 드는 것보다 1분이 더 필요하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19번이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일치불일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갈게요. A, O와 B. 선지는 A에 대한 내용, 두 번째 B에 대한 내용, 세 번째 A와 B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또는 네 번째 A와 달리 B, B와 달리 A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특징, 공통, 차이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바로 1문단 읽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자요. 뭐보다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에이 선생님 전 그냥 읽고 풀래요. 그러면 한 5초에서 6초 정도는 버리게 돼요. 타이트하게. 자,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가르친다. 그럼 미국의 엄마 특징이에요.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라 라고 가르친다. 다 특징이죠.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하며 대화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발생하면 뭐다?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네가 말을 잘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미국 걸 축종으로 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선제 보실래요? 1번 미국 엄마, 2번 일본 엄마, 3번 미국 엄마, 4번 미국 엄마. 미국 엄마 중심으로 봐도 문제가 풀리겠네. 자, 들어가도록 합시다. 미국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는 개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1번 땡. 2번 일본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죠. 미국 엄마니까 땡. 미국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 아니죠. 속성 알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이것도 땡. 4번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했다. 야, 1번 엄마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뭐다? 4번은 답이 없다. 끝. 이게 A, B의 구별 문제가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이게 독서긴 한데 이게 다 풀고 난 다음에 회고를 하면 11번 문제는 바로 미국의 엄마와 선지인의 일본의 엄마 발견하자마자 A, B의 비교 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바로 12번은 우리가 쭉 읽어서 결론 부분을 봤어야 되니까 결론을 집중해서 얘가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의견을 확인했어야 됐고
다음 이제 13번은 똑같이 일치불이치니까 공용어에 대한 특징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도 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게 각각 1분 컷만 해도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시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계속. 자, 저는 해설이기 때문에 1번만 마저 할게요. 반면에 1번의 어머니들 대상에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감정 동그라미.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 얼마나 슬퍼했니? 죄책감을 보여주죠.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더니 어머 저 인형이 울잖아. 아파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감성적으로 바뀌어요. 던지면 던진 걸 잘못했다고 해야지 가르치지. 꾸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건 어머니의 1번 엄마의 특징.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는 아이들. 그래서 뭐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훈련.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 그럼 확실하게 아까 정답이 4번인 게 티가 다 나겠죠. 이때 언제 확인하는 거냐면 정확도가 높게 1, 2, 3이 지어졌으면 맞아 읽지 마시고 나머지 거 다 읽고 시간 남을 때 오시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 줄이려고 훈련한 거니까. 자, 그러면 A와 B와 관련된 일치불이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특징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A, B 모두 A와 달리 이런 거 나왔으면 A를 똑바로 읽어서 문제를 똑바로 풀어야겠다. 이 루트를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12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독서 되겠습니다. 독서의 결론이요. 이 결론 자체가 의도인 거 아세요? 이게 왜 의도냐면 자, 병렬로 적혀 있는 건 결론이 없어요. A, B, C 이렇게 나올 거고 말미에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의견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솔까 얘는 진행이 아마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얘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겠냐? 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게 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에 불합한다 결과는 말미에 있다라는 의미고 우리나라는 결론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바꿀 때 보통 초반에 바꾸기보다는 말미에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사실상 1, 2문단 안 읽고 중간 부분 읽어서 이런 거 때문에 무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상상력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가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다는 2번을 고르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선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독해를 하러 들어갈게요. 자, 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러 갑시다. 자, 인공지능은 밑줄 짝. 얘가 화제. 아니 여러분 독해할 때 왜 내가 예측 능력 이렇게 많이 기르게 하느냐면 문학도 똑같고 독서도 똑같아. 거의 문제가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읽으면 이거 싹 봐야지. 게임할 때 안 그러세요? 맵 보자마자 해야지. 그걸 하려고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시험이니까 뭔가 시험이니까 새로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추었던 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그걸 봤을 때 바로 루트가 보여야 돼요.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고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거 첫 번째 문단 다 뭡니까? 인공지능의 특징이겠지. 근데 특징은 결론이 아니잖아요. 화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계속 이 문단.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별표. 그러면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문제 사람이 게을러진다. 사람이 게을러진다.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최근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깊은 사고를 잘 안 해요. 상황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고. 제 딸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주 천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밖에 나갔거든요. 왜냐면 하늘에 별이 있어요. 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별 보고 저건 목성이가 저건 화성이니까 망원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전데
우리 딸은 헤이 그걸 먹성 보여줘.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보여주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글을 별로 안 읽고 싶어하고 보여지는 영상에 치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의존적 많아요. 얘는 아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왜냐면 AI가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미리 전제를 까니까. 이게 예측력이에요. 자, 우리가 글을 읽었으면 글에 의미가 있거든요. 글을 빠르게 읽고 싶다랑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독해력을 기르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기보다 뭘 하죠? 다른 암기 과목에 좀 더 치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독서 저 정도 나왔을 때는 암기는 2, 독서는 8 이렇게 두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독해력 길러야지 빠르게 읽고 넘길 테니까.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긍정일까 부정일까 모르겠어요. 계속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GPS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드러냈죠? 사례를 드러냈고 사례 중에서 우리가 GPS를 볼 건데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게을러진다. 무엇을 안 사용했다? 뇌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 계산했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을 했고 예전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찾아가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켠다. 저도 그래요. 저는 길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저 어렸을 때는 다 지하철로 이동했거든요. 위에를 올라간 적이 없어요. 명동, 종로삼가, 광화문 다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한 정거장이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방식으로도 가서 올라가서 봤어야 되는데 충분히 잘 찾아가는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 켜고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는다. 별표. 애기들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방향각이 없고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른들은 아니죠. 위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 밑줄짝 이제 드디어 의견 나왔네. 창조력 퇴보. 인간을 태만 나태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한 것. 문제적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정답 고르러 가셨어야 돼요. 이 말미에 있는 내용까지 읽어야 결론이 나오는 거고 역설적으로 말미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저는 맨 끝 읽고 답 체크하고 지우고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15분이면 충분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이게 훈련이에요. 문제에 대한 훈련을 왜 보는지, 해설지를 왜 보는지, 왜 해설을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번 해설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역으로 추론해야 되는구나,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꼭 깨달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내용하고 1번은 뭐가 틀렸다? 이 사람의 결론이 아니며 능가는 사고력 그러면 뭐 문제라고 봤잖아요. 다음에 상상력 가지게 된다? 그거는 아예 이 내용에 없습니다. 13번 들어갈게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독서 문제가 잘근잘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독서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단력을 기르는 것, 문해력 기르는 것,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실상 지금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암기를 하고 맞춤법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국어를 알고 그런 속성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있는 애들은 독해하고 생각하고 깊이 보고 토론하고 장문 쓰고 이런 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유형은 또 달라요. 마찬가지로 제 딸이 몇 차 교육과정인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는 아직 걔가 무슨 교육과정을 받을지 미래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진 이 트렌드에 맞춰서 독서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독서는 패턴이 있고, 패턴이 있다는 소리는 문제를 푸는 역순이 있고 그리고 추론이 있고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첫 번째 문장이 일단 끝이에요. 별표. 자, 유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으나 화제 공용어. 그곳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를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주제. 이게 포인트. 왜? 공무원 지문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앞에 주절주절 이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본론 시작이거든요. 그럼 지금 유엔에 공용어가 채택되어 있는데 무엇이? 모든 올 외교관이 뭐다? 전부 다 잘할 필요 없다. 이미 논리는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 여기에 반복이에요. 쉽게 풀어주려고. 유럽연합에서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밑줄 자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다. 이게 포인트고 이걸 왜 알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여러 공용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only one 뭐다? 공식 업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업무 파일을 하나 올릴 때 다양한 언어로 올려놨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공용어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어니까 영어 위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잖아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다 내용 뭐예요? 전부 다 알 필요 없다. 둘 다 올릴 거고 공식 업무가 문제만 없으면 그만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 맞죠? 그러면 보면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어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만 알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의미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버려라. 그거는 공용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다 라면서 끝을 내죠. 그러면 제 경우는 시험 문제 풀 때 여기까지만 읽고요. 여기를 안 읽었고요. 바로 가서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유엔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유엔 1문단이죠. 두 번째 유럽연합.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국어, 영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론을 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답을 얻으러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공용어 다구사 아니면 안 된다 틀렸으니까 지울 거고 유럽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한 공무상 평일을 통화했다라고 했을 때 어머 너무 맞는 말인데 3번 보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것 아까 읽었으니까 확인이 확실할 거고 마지막 공용어 지정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정답 2번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치불일치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이 판단력이 왜 중요한가? 1문단 읽었을 때 2문단까지 이어가지 않는 이유는 1문단 읽고도 선지가 얼추 지워지거나 답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버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대비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하면 2페이지 끝났고요. 잠깐 뒷장 넘겨보세요. 3페이지 왼쪽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니 이 뒷장을 푸는데 무리 없을 만큼의 시간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도 일치불일치예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아폴로라는 화제 주었고요. 아마 이 정도 독서를 짜 마칠 때는 분명히 어렵지 않은 내용 위주로 좀 화제를 고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철학이라던가 예술과 사진의 비교라던가 뭔가 판단력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까지 화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어려웠던 건 없어요. 자, 14번.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있는데 어디나 악플이 있대. 한국은 정도가 좀 심하대. 악플러들 가운데 피해의식,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도대체 뭐냐?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 맛볼 수 있다. 별표. 그러면 한두 번 이제 문법 독서 문제를 풀면 저 특정 용어가 주는 문제의 의도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악플러는 뭘 느낀다? 아이 아파라.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해서 악플을 양산시킨다. 그러니까 반응이 재밌으니까 계속 놀리는 거랑 같은 이치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제가 독서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왜냐면 얘네들 비례관계니까. 또는 반비례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확실히 느낀다 라는 걸 보여주는 선지가 있었냐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 풀러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뭐일수록 뭐뭐 있다 보이십니까?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읽으셨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 뭐 정답 3번으로 끝났죠. 독서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독서 사고력, 문장의 인지력, 연결고리,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에 나올 법한 문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독서를 빨리 풀고 싶은데 저는 좀 귀찮아하거든요, 문제를 읽는 걸. 그러다 보니까 뭘 보면 될까, 뭘 보면 빨리 읽을까. 그런데 동시에 혹시라도 모를 과학과 기술의 응용 문제가 나올까 봐 걱정되니 사고력도 동시에 기르는 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 가르칠 때 A. 독해 기르는 법, B. 문제 보는 법 두 가지로 나눠서 철저히 가르치는 거고, 이 실력과 이 실력이 동시에 길러지며 이거 15부 컷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효능과 관련된 이 문장은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 반응에 좌우된다.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자, 마구 욕을 퍼부었어. 별로 개의치도 않아. 할 맘 사라지지. 무시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괴감도 빠질 수 있어.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넘기는 사람도 많대.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라오면 제정신이 않는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그냥 마무리 이거예요. 법적 조치하면 돼요. 돈 많이 받을걸요? 한 사람당. 갖다가 수임금 당신 다 가지십시오. 이익 있으면 다 합의금 다 가지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찾아줄 거예요. 근데 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뭐다?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러면 여기에 체크하시고 개인주의의 정의.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 문제점 확인. 자, 악플러, 자기효능감, 상대방 반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 그 다음 논리예요. 개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와장창 내리면 얘네들은 뭐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하다? 이 개인주의가 상당히 뭐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악플러한테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 인터넷 끊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사실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있던 게 없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건드신다. 맞아요. 그것은 두 가지 차원 밑줄 치고 문제 냄새 나니까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필요 이상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 타인의 침범 1번 동그라미.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 반응에 너무 예민 2번.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 맞물려 악플을 양성한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 움츠러든다. 이따금 일파만파 요동도 친다. 악플러 입장에선 재미가 있을 것이고 예상했던 피드백들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 바로 뭐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글을 읽었을 때 성취감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차피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 리 없으니까 바로 정답은 골라졌으니 논리에 따져서 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로 가서 고르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번 타인이 동요하는 것 당연히 느낄 거고, 무반응은 자괴감 마무리. 한국 악플이 양산되는 건 뭐다? 타인에 대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빠르게 늘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15번 수필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은 작가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로 내용상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애초에 유형이 다른 거예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 그럼 전제가 뭐다? 다른 게 있다. 정확히 어떻게 갈라진다? 두 개로 갈라진다. 그러면 하나는 답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준이 하나란 소리예요. 다른 게 있다는 소리는 기준 하나. 왜냐하면 기준이 여러 개면 공차로 못 풀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잡아내면 걔랑 똑같은 거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자, 1번 가시면 여기 바로 수박, 동그라미, 짝, 화재, 먹는 기쁨, 우선 식칼을 들어,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갈라. 그럼 상상력 뭐가 있는데요? 이거 외형이잖아요. 그냥 검푸른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잘 익은 수박은 더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올라. 딱! 빠! 수박은 천지개벽하듯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질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어디? 외형 아니고 내부.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뿐이다.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 내부. 니은과 디귿은 같아요. 계속 이 세상에 처음 퍼져가는 비린 향기가 비린가? 엄청 단데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붉은색이 없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고민은 드는 거예요. 와, 이게 붉은색일까 초록색일까? 근데 여러분 두 개가 붉은색이요. 이걸 고민한 게 말이 안 돼. 얘가 초록색인데 정답은 이미 끝난 거고, 얘는 우리가 철저히 어떻게? 붉은색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걸로 바꿔야죠. 기준은 한 개랑 게 문제를 낼 때 의도가. 그러면 여기 칼 지나가서 호련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딱 읽어서 이건 내부구나 라고 잡아 정답은 1번 골라야 되고요. 이거 보통 문제 읽는데 시간은 11초도 안 걸려요. 엄청 빨리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중간중간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독서를 푸는데 무리가 없구나 라고 느낀 게 바로 이제 3페이지의 오른쪽이에요. 그럼 이제 19, 20을 풀기 위해 달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갑시다. 16번 빈칸에 있는 접속자 추론인데, 접속사는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자,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 적어드린다면 첫 번째로 독서의 뭐다? 주장을 찾아내야 되고, 독서의 주장, 화제. 다음 두 번째,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의 맥락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으셨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딱 아다리가 맞으면 이 조건 여부에 따라서 골라낼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정철, 용선도, 황진이, 이영, 이전영 그리고 무명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말할 것도 없고 양반이 아니었다. 그래, 의도 뭡니까? 양반인데 어떻게 한글을 쓰지 아닙니까?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성도, 황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 탑급 오브 탑급 0.001% 주변에서 걸어다녀서 절대 못 보는 사람.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썼다는 걸, 즐겨 썼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 뭡니까? 반전이죠. 아니, 양반 중에 쌍양반인데 한자가 아니라니,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맥락적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선지를 바르게 보는 거고 초벌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빠르게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무엇이 그런데가 중요하고 그런데 다음 나 하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 거. 야 시까지 썼는데 이건 시잖아. 여기에 첨언해서 무엇 소설까지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뭐 게다가라는 접속사를 써야 알맞죠. 그러면 지금 선지를 보시면 이게 얼만큼 많이 줬냐면 그리고는 안 돼요. 그리고는 대등이거든요. 까지라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게다가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1번 정답이에요. 그런데 접속사는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라를 빠르게 읽으셨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지만아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계속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반전 있죠 또 but 반전이니까. 자 다음에 우리말로 된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한문 썼고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고 실학자 박지원은 심지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했는데 한자를 썼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읽었다 못 읽었다? 못 읽었다. 다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항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이 썼다. 그러면 뭐 쓰여 있다. 그러나 but 한 번 더 반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답 무엇?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 추론할 때 이 맥락의 조건을 잘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접속사다. 그 접속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초반부 이거 못 잡으면 이 이상은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주의. 그럼 이렇게 16번이 끝이 나요. 이거 독서일까요? 그냥 맥락 추론일까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의 기능이라는 거, 독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17번 고쳐쓰기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쳐쓰기 문장은 여러분이 장문에서 많이 봐요 문제를. 근데 장문은 유형이 조금 더 달라요. 여기는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야 돼요. 뭐 자료 활용 문제라든가 통일성 문제라든가 위치 바꾼다든가 단락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그 자체 시제 어휘 이런 걸 볼 때는 무조건 제 과목의 심화 문법에 문장 고치기라는 파트를 집어넣어놔요. 왜? 저거는 예측력이 상당히 예민해져야 했어야 될 문제 유형이니까. 이렇게 가와 나를 주고 이렇게 설명식으로 가는 문제 유형을 보통 수능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공무원식이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비는 공무원식으로 하셔야 돼요. 즉, 가 읽자마자 현재 이거 보자마자 어머 시간부사 나왔어 이러면 느낌 오지 이렇게 진행하셨어야 됐고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뭐가 있다. 딱 맞네. 뭐가 어디에 있다가 나오네. 다음에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다. 근데 현재니까 뭐다? 과거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공무원식 문제풀이에요. 그런데 수능식은 있었다 봐. 문맥상 시제 표현 이상하지 않니? 이상이 현재인데 그러니까 이따로 고쳐. 그래서 다 알려주니까 더 판단이 빨라져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 문제를 17번 문제를 분명히 공무원식으로 내도 되는데 독서에서 시간을 벌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또 오늘은 우리 신청이 지향하는 어휘 이상한데 시청이 지향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잖아. 안 한다는 건데 맥락 보니까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지. 어디서 긍정이 나와. 그러니까 뭐다? 얘는 어휘가 틀렸네. 고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한다는 의미인지 향으로 고쳤어라 라면서 끝이 나죠. 훨씬 더 수월하시죠. 다음에 이제 다랑 나 보러 갈게요.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은 뭔 소리입니까? 이걸로 해서 이걸 결과로 냈다고요? 잉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수해로 인해서 준비 기간 짧아서 지역 축제가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대. 이거 말하고 싶은 원인이잖아요. 원인.
인과적 설명 필요해서 인하니 아니 무엇을 인하여로 고쳐야 되니까 얘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얘인데 공과금 기한 내 띄어 써야 되고요.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다 맞고요. 공과금은 납부하다예요. 안 하면 연체를 내야 한다. 그럼 마치 어머 선생님 이거는 누가 내야 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요. 주어 생략 아닌가요? 이런 고민하는 게 공무원식.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해요? 납부는 맥락상 금융기관의 돈이나 물품 대를 받아 거두어 드린다는 수납으로 고쳐야 된다라는데 공과금은 납부가 맞으니까 틀렸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장 고치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장 고치기 훈련시킬 때 제가 의도를 알아야지 문제를 빨리 푸른다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주술호응과 관련된 호응 파트. 주술, 목술, 부술 다 딱 단단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누락.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보어가 빠져 있어, 서가 수어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이런 것들 보는 게 누락. 세 번째, 어미와 조사. 어미는 뭐 시제가 안 맞아, 관형사역 천성어미가 안 맞아. 조사는 왜? 아니 이거는 무정명사인데 얘는 유정명사인데 왜 여기에 애게를 집어넣어? 라는 따짐. 또는 애가 필요한데 왜 와를 집어넣어? 라는 따짐이 필요한 논리. 이중피동. 어머어머 얘 좀 봐라. 어디서 이중피동 나오나 리야 피동사로 고쳐야지. 이런 유형들이 바로 문장 고치기들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한다면 문장 고치기에 무엇? 중의적 표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이 내용은 언제? 모든 문법 과정이 지난 심화 문법에서 진행이 같이 됩니다. 이거는 오타가 좀 있네요. 심화 문법으로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독서가 많기 때문에 17번 문제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언제든지 어렵게 바뀔 수가 있으므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8번이요. 그리고 이미 잘 푸신 분들은 쉽게 맞췄겠죠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극입니다. 공무원 문제를 연구할 때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극이 안 나올까? 극만큼 괴롭힐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면 아래가 안 돼요. 내용이 간단해야 돼요. 내용이 헷갈리거나 내용을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선별이 안 되고 선별이 안 되다 보니까 출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은 처음 보시겠지만 느낌 극락 같은은 고교 과정에서는 한 번쯤 배우는 작품이에요. 동영과 서연이 무엇을 가지고 부처의 형상을 가지고 또는 부처의 내면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술적으로 싸우는 갈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읽었어야 되냐면 서연과 동현의 이 말싸움 되는 이 부분만 읽으시면 문제는 금방 맞춰요. 여보게 동현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현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것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거냐? 저도 예술을 한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거 보고 베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저는 서연이가 지금 동현이한테 말을 할 때 베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얘는 형상에 대해서 고민 없는 동현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네는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봐. 그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동현,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훨씬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시간을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게 누구의 의견? 동현이에요. 철저히 뭡니까? 대비되죠.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있는 탱화를 가리키며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어떤 눈썹을 갖고 있는지 아는가, 어떤 눈동자를 갖고 있는가, 어떤 손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이게 형상이에요. 이 11명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부를 했는가? 귀걸이에 목걸이에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활한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는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그러면 얘네들 철저하게 대비된 거 마무리 서요. 자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나?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합니까? 내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끝이 나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일치불이치 문제라 잘못 이해한 것, 즉 골라서 옳은 것, 부처님 항상 의심하는 인물 옳은 것, 도창적 제작 안 한 것, 예술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농쟁인 것 골라내면 정답 3번으로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문항 먼저 푸셨던 분은 이런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캐치해서 딱 답으로 골라 써야 됐고요. 극과 관련된 내용은 결국엔 소설류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학생들은 저와 함께 해석력을 길러서 아주 간단하게 단 20초 만에 끝내는 연습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여기 하이라이트 과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처음엔 저 장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뭐 보냐면요, 항상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항상 1번 선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뭐뭐에 의한 끝났어요. 인과예요. 인과는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보는 거라서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읽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라서. 그래서 째가 선지로 나오면 그때 확인하면 그만인 거고 안 읽었어요. 얘는 과학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집중해서 읽었냐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거든요. 이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고, 공무원은 솔까 1, 2, 3, 4만 잘해도 문제가 풀려요. 이해력을 물어서 얘를 꼬아내서 괴롭히는 선지로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돌과 관련된 난방 방식인데 머리 놓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방바닥이죠. 그럼 여기에 돌이 쌓여 있어요. 이 열기가 있을 거고요. 이 방바닥의 온기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뜨거워져요. 그럼 선생님, 제가 왜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장을. 모든 과학은 첫 번째 문장이 힌트예요. 저거 못 읽으시면 일단은 인과의 가장 최초의 원인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인 방바닥을 무조건 잡으셨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는 것까지 됐고,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된다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복사열이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체가 데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과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다음,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여기 원래 차가운 공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뜨거운 공기의 온돌에 의해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 이 과정을 거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 있다. 1. 온돌에 의해 따뜻해질 거다. 2. 위로 올라갈 거다. 3. 위로 올라간 공기는 다시 식을 수 있다. 아래로 내려온다. 5. 다시 데워진다. 왜 다시 데워지냐? 다시 온돌에 의해서 데워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대류 현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따뜻해진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무슨 현상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대류 현상. 그럼 대류 현상을 같이 확인해야 될 건 뭐죠? 돌고 돈다, 이 내용이죠. 근데 이 바로 그 다음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벽난로예요. 벽난로. 자, 여러분이 이 이분을 똑바로 안 읽으면 이거 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A와 B를 비교할 때는 어차피 차이점으로 문제를 묻겠다 이거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바닥 온기가 뜨거워져 복사력을 전체할 건데 식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다시 전체가 따뜻해져.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자,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이 그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난방 복사열을 이용하여 1.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운다. 그러면 상체와 위쪽은 벽난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잖아요. 열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 있는 열을 데워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어디서 차이가 있어요? 방, 바닥과 위쪽의 차이가 크죠. 그걸 인지. 그 다음 대류현상에 의해서 바닥바로 위 공기가 절대 따뜻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안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가 다시 데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1번부터 선지 볼게요.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 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에서 이미 X요. 벽난로에 무슨 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읽어야 돼요. 과학의 인과적 사실은. 씌우시고요. 2번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폭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온돌도 그래요. 온돌도. 공통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애도 지울 거예요. 3번 대류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차 위쪽에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답 무엇? 4번 외에는 없어요. 상차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 그런데 여러분 독서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보다 인과 참으면서 읽어야 돼요. 인과는 원인을 상정하고 결과를 빼내서 차이로 읽어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제가 공무원 문제는 응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읽으면 뭐다? 눈에 보이는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같이 드렸죠. 앞으로 준비하실 학생분들은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독서는요. 이제 봤어요. 이 점수 가지고 아마 100점 분포, 95점 분포, 90점 분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어렵게 더 낼까? 아니면 좀 더 까다로운 표준어 문제를 낼까? 아니면 확실하게 어려운 띄어쓰기 문제 낼까? 이런 고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할 학생들은 독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끝이 나네요. 자, 추론. 말만 어렵고요.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진정한 추론은 논리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논리 지문을 못 나올 거예요. 나와도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과학처럼. 근데 앞으로 나올 이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지문도 얼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포도주 동그라미.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때쯤에 이제 시간 때문에 괴로우실 거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선지로 긁으셨다라면 대단한 깡이다. 진짜 열심히 하셨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남으셨다라면 이거 문제 어차피 유형 있잖아요. 있어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짚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로 들어갈게요. 바로.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선지가 더 중요하지. 자, 선지가 첫 번째 뭐 묻는 줄 아세요? 모두, 올. 두 번째,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비교. 3.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5와 4.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 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조건. 이거 뭐냐면 보통 선지 쓸 때 어렵게 낼 때 유형이에요. 올은 뭘 증명해버리면 되냐면 올이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예외. 비교는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증명해버리면 돼요. 아셨죠? 이쪽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크다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OR은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AND거나 한쪽이 확실히 아니거나 A와 B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조건을 부정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 문제 유형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추론이 진짜 추론이냐? 문제는 추론이 맞아요. 추론 문제 다 이렇게 내니까 비교했는가? 올인가? 범주가 적은가? 많은가? 오하라고 했는데 너가 잡았는가? 마지막에 조건 문제 했는데 맞는 그 전제 조건을 잡았는가? 이걸로 문제를 내는 게 바로 이 추론이에요. 근데 이거가 지문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 전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치불일치로 읽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한 번도 안 읽고 빨리 가서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스타트. 포도주, 유럽 문명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 우리는 되게 포도주 취하려고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맹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해서 만드는 게 뭐다?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는 것.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 다른
철저히 저렴한 포도주가 쓰였고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어디에 고급입니까 저렴입니까? 저렴에 물을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각 면단마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는. 그래서 바로 여기 어디 식사 저렴한 포도주거나 어디에 섞어 고급 포도주에 무슨 물을 섞어 정답은 안 되겠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자, 소비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 되겠죠. 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소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이 안 된다라는 것.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이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끝나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 아니에요. 대체로 대서양의 르아르강 포인트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포인트. 왜? 지역 이름 가지고 장난질하는 선지 있었으니까.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다.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르아르강 찾으러 갑시다. 그럼 어디 2번 선지에 있는 선 이탈리아보다 비교급 남쪽 아니면 북쪽. 그러니까 뭐다? 얘도 답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면 2번도 3번도 지워졌기 때문에 1번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적정한 기온 들어가도록 할게요.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에 무엇이 중요하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 너무 더운 지역 포도주의 질 떨어뜨린다. 추운 지역에선 포도의 당분이 너무 적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흐물거린다. 가로!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쉐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 만들 수 있다. 별표. 1번 선지에 오와 몽땅 그딴 식으로 던다? 아니다. 너무 더운 지역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다? 바로 부정시켜버리고 4번 정답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문제 푸는 방식 몰라. 선지 몰라. 뭘 묻는지 몰라. 그럼 뭐다? 글만 보다 끝나요. 우리 그러려고 문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글을 읽는 사고력 중요하고요. 문제 분석하는 사고력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아다리가 맞아줘야 독서의 저런 조건 추론을 거침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마무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근데 여기 어디도 있다? 더운 곳도 있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의 경우는 샤토디캠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도 명품이 나온다. 여기도 예외가 있다. 알파. 다음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한계되어 있다.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되었고 언제나 고가품.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그에 만든 술이라는 걸 기억해라.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은 시간이 떨어질수록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언니 어디? 고급 백포도주 아니고요. 적포도주에만 한정되어 있다. 언니. 제가 독해할 때 언니 조심하라 그랬죠? 이건 그나마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2번과 3번은 마무리가 되었고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몽땅이 틀려버렸고 다음 마지막 4번에 맞다라고 가야 되는데 조건만 보세요. 코르크 마개를 끼운 거 아까 고급 적포도주였죠? 백포도주 조건. 얘는 그럼 품질이 뭐다? 개선된다? 아니요, 개선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야 맞으니까 정답은 4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과 1번부터 20번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같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험은 독서와 관건 맞다. 하지만 독해 문제 푸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문제는 1분 1컷, 아니요, 1분 1컷이면 20분 걸려요. 어떤 문제는 10초 컷, 어떤 문제는 20초 컷, 심지어 독해도 어떤 문제 2분 컷도 있어요. 그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했고 그걸 잘하신 분은 아마 100점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 90점 이상이라고 적은 건 틀릴 만한 거 다 틀렸으면 90점. 하지만 합격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20만 명이 시험을 치고 약 5천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합격이에요. 수능은 60만 명이 시험을 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등급에 따라서 대학교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씩 제대로, 그것도 타이트하게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배우실 거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걸 처음 배우신 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점검 필요하신, 두 번째로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꼭 어느 부분에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꼭 재점검을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를 제가 1부터 20번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했으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언제나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1년 지방공무원 9급 지방직 서울시 시험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